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과 인터뷰했던 내용부터 좀 한번 두 분께 질문 드려보겠는데, 이준석 대표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화성이더라. 근데 아까 김종인 위원장과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뜻이 일단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 맥락상 그렇던데 왜 여기였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지금까지 기반을 닦아왔던 가장 명분이 있었던 노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제 노원도 지역구가 개편됐잖아요, 선거구가. 두 개로 줄었죠. 네, 갑을병이 이제 갑을 두 개로 바뀌면서 원래 있던 이제 노원을이 이제 그러니까 노원병이 노원을로 바뀌었는데 이 선거구 개편된 편에서 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보면은 보수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나왔던 상계동에 다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려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어쨌든 개혁신당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재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서울 출마자를 확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홀로 지금 서울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에 고립되어 봤자 크게 이제 이득 보기 어렵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 대구는 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구는 이제 사실은 당선 가능성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 명분이 살려면은 가장 좋은 그림은 새로운 미래와 함께 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광주, 이준석 대표가 대구. 그래서 두 곳 각각의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진영 심장에서 한번 뚫어보겠다. 출마 자체에 이를 갖겠다. 이런 그림인데 결별하면서 사실은 이 모양새도 약간 매력도가 떨어지는 카드가 되었다. 그리고 자칫 대구에 나갔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고 표가를 너무 적게 받으면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역풍이 더 오히려 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추이나 지지율을 보았을 때 대구 출마도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럼 어디로 가느냐. 비례대표로 가면 너무 또 모양새가 안 좋고 하다 보니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반도체 벨트라는 구상을 해가지고 이원 의원도 좀 돕고 같이 양양자 의원도 좀 돕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허은하 의원의 경기도 오산 출마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의 전략으로 풀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원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선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다라고 본다면 가장 본인한테는 적절한 곳을 골랐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역구가 가장 젊은 지역구다라고 본인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젊은 유권자한테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원우 의원도 살짝 지역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지금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그 조직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비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이낙연 신당 지금 새로운 미래라고 하죠. 거기 합당할 때 가장 외쳤던 주장 중에 하나가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기 좀 어렵다라고 했던 지점들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화성으로는 좀 젊은 그 지역구 보면 이제 그 평균 연령이 가장 젊은. 그래서 이제 젊은 층한테 어필해서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먹힐까요? 네. 이게 약간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평균 연령도 낮고 젊은 세대에 소구할 수 있다라는 게 분명히 강점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동탄 이 화성을 지역구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뚫어낼지가 관건인데 사실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이준석 대표는 지지층을 보게 되면은 성비가 상당히 불균형하잖아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물론 이제 지금 뭐 우스갯소리 나온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쭉 모아서 동탄 맘카페에 쭉 돌리면 이준석 대표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맘카페. 네, 맘카페. 사실은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여론이 사실은 굉장히 표심이 중요하고 지역 여론에서는 그러니까 소위 맘카페를 중심으로 된 그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이것도 표심이 상당한데 이걸 또 그럼 이준석 대표가 기존에 좀 그런 이미지를 벗고 어떻게 공략할지 사실 어제 기자회견 보면 굉장히 좀 교육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수월성 교육, 뭐 과학고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먹힐지 아닐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론조사 돌려봤을 때 여기가 좀 잘 나온다라고 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돌려봤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와 이제 헤어지기 전에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 지역을 염두에 둔다라는 말이 내부적으로 있다라고 하면서 이미 그때부터 여론조사를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개혁신당 관계자 쪽에서는 여도까지 돌려본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모양새가 된 거 보니까 유리하다라고 하는 현상적인 알겠습니다. 판단은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그 반도체 벨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양양자 의원 용인갑 같은 경우에는 명분은 있는데 단독 드리블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인물과 이제 당 요게 이제 조합이 잘 돼야 되는데 용인갑은 좀 보수세가 좀 강한 대로. 네, 보수세가 좀 강한 편이고 국민의힘 계열이 이제 3번 연속으로 당선이 된 곳이라서 이번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공천된 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또 강남에서 또 양재에서 더 양지로 갔다 뭐 이런 얘기 벌써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양양자 의원이 이 밭을 좀 계속 갈아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어떻게 나올지 좀 확정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다. 이원우 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본인이 서선도 닦아왔었고 지난번 선거 때도 거의 65%의 표를 이번이 얻었었거든요. 화성 정의든가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간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렌지색 점퍼를 입었을 때도 그만큼 득표율이 나오겠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충실하게 잘했다면은 조금 해볼만하다 이런 정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요 사이에 이준석이라는 카드를 끼워 넣어서 셋이서 좀 합을 좀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국 당 잔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혹시 좀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지금 우선 임종석 전 실장은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여서 직접 연락은 닿지 않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3월 3일 밤까지만 하더라도 탈당에 어떤 신경이 기울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기자회견을 할 공간까지 예약해뒀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새벽녘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제 본인의 결심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면 직전에 될 것 같은데요. 급선회가 되네요. 요즘 최근 트렌드가 그러네. 네, 근데 뭐 이제 이게 배지 달고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정치했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정말 올 때까지 모른다. 자기네들도 다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걸 아주 네.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특히나 거치 관련해서는 본인과 최측근 몇 명 말고는 사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국회의원도 있긴 있던데요.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우스갯소리로 윤영찬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윤영찬 의원 때 케이스가 너무 비슷해져가지고 이제 이때 약간 복귀를 해보면은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측에서 이낙연 대표 쪽에 좀 연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만나서 나눴고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가 지금 광주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데 광주에 이제 이낙연 대표 혼자 출마하는 것보다는 같은 광주 지역구 내에 임종석 전 실장도 같이 한번 나와가지고 시너지를 만들어보는 거 어떻겠냐. 약간 이런 정도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 이낙연 대표가 광주 출마 기자회견 하려다가 돌연 연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바로 같이 이제 그 출마한다는 걸 발표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사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오겠다고 하니까 관심을 보이니까 새로운 미래에 이제 합류하는 것까지 같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기자회견도 이제 밀어놓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임 전 실장 측에서도 그러면은 이 제안을 받고 가만히 있었을까? 아마도 본인이 광주로 나갔을 때의 시너지라든가 분위기라든가 것들 타진을 해봤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썩 긍정적이지만 않다. 아마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타진이 있다 보니 임 전 실장 측에서도 입장을 조금 바꾸면서 이제 경로가 틀어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전에 JTBC 보도 등을 보았을 때 보게 되면은 탈당과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 관련해서 오보였다고 이제 바로 나왔으니까요. 근데 결국 이 소통이 이낙연 현 그 대표 측하고도 이야기가 잘 안 되면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자기 기자회견까지 미뤄주고 기다리고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결국 임 전 실장이 안 오는 이런 소위 노쇼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이 새로운 미래와 또 임종석 전 실장 쪽의 입장을 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각 연락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임종석 전 실장이 남아 있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더 뭐 직접적으로 이제 8월 그 전당대회 준비 들어간 거 아니냐 요 얘기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공간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전대만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건 정말 총선 결과에 달린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누구도 모르죠. 쉽게 볼 수 없고 게다가 이제 새로운 미래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나갔던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표를 먼저 겪어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임종석 전 실장과 이제 가까웠던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섭섭한 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당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는 이낙연 대표처럼 정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홍영표 의원, 서른 의원 등이 지금 추진한다는 일단 용어가 민주연대예요, 민주연합이에요?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들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일단 지금까지는 같이 민주연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운 그 저 비례위성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니까
민주연합으로 오면 너무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사실 헷갈리는 이름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전화 여러분들에게 중요해. 왜냐하면 어차피 명칭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이름 헷갈리는 것도 제3지대 막 한창 할 때부터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더 외우려면 정신없어요. 하여간 그냥 민주연대로 합시다. 네. 잘 되고 있대요. 어떻답니까? 한 몇 명 정도 참여한다고 합니까? 얘기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걸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그래도 이게 조금 이제 큰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안도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르게 이제 민주연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아쉽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만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어제 문재인 봤었죠. 대통령. 예,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출마를 시사하는 포스터를 올렸는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부평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본인 이름과 더 큰 부평 임무 완수라고 하는 글씨를 새로운 미래 민트색으로 써놨어요. 나머지는 다 파란색 이제 포스터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새로운 미래와 함께 어떤 연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보도 보면 많아야 한 2명 정도는 더 추가로 뭐 합류할 수 있다. 그 규모가 한 많아야 2명 이런 보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구상 계속 나오는 게 민주연대로 이제 따로 이제 텐트를 꾸린 다음에 나중에 새로운 미래 측과 연대하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합류하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많이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근데 이 각각 중 텐트 2개 세워서 다시 합치자라는 그림이 바로 얼마 전에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미래 합칠 때 그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원칙과 상식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양쪽으로 쪼개지게 됐는데. 이런 식의 연대가 과연 제대로 합쳐질 수 있을까? 사실 개별 의원들의 또 이 정치적인 계산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에서. 어제 저희가 그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질문한 게 혹시 이제 그 대표를 맡는 부분들을 한번 질문했거든요. 완곡하게 부정은 안 하던데 결국은 이게 이제 만약에 새로운 미래로 합류를 한다 하더라도 지도 체제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들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지금 어제 이제 다시 나온 게 권향엽 예비후보 단수공천 이 문제 거기다가 또 이 비례 선정하는 문제 우상호 의원이 또 이제 문제 제기한 게 또 지금 나왔고 왜 이게 계속 이 논란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네, 게다가 이번 주에 아직 수요일에 발표될 경선 부분들이 일정 부분 빅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 논란이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잦아들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당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잘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한데 이게 민주당에서 이탈한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은 생각보다 원래 스펙트럼이 좀 넓은 편이거든요. 코어 지지층이 엄청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민주당이란 정당 자체가 원래 이제 이념적으로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좋게 말하면 사실은 이 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 민주당에 대한 갈증은 이전부터 항상 있어 왔어요.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진보적으로 좀 더 왼쪽으로 대한 열망은 항상 있었는데 이게 이제 소위 야권 연대 시절에는 이제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어져 왔던 진보정당 계열들이 이제 교차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표심으로 분출이 되었던 거고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지난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였죠. 그런 경우에도 민주당 밑에서의 그런 더불어시민당 같은 그런 비례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조금 더 민주당을 개혁적 성향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유권자들 모여라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표가 많이 붙었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 모델에 플러스 조국이라는 이제 나름의 상징자본과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붙다 보니까 조금 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네. 바로 그 부분인데 지금 그 곽우신 기자가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열음 때문에 이완되고 이반되고 있는 층이 어디냐 그 스펙트럼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그 강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을 계속 지지해왔던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 논란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일관되게 민주당 지지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일 거고 그러면 민주당의 공천 논란, 공천 파열음 때문에 동요를 하고 이완되고 있다면 그 층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온 건
웬 오히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우파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탈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으로 지지를 그럼 옮겨가고 있는 것이냐? 이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봤던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에서 호남 지지율이 14%포인트 떨어졌다라고 네.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당장 무당층으로 옮겨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은 관망세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물론 뭐 다음 주 이제 좀 공천 상황이 정리가 되면 회복될 거다라는 이제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걱정하는 게 2016년 모델입니다. 2016년에 국민의당이 이제 뭐 지역에서는 민주당을 새누리당? 찍지만 아니 2016년에 국민의당? 예, 예, 예. 초록색 바람이 불었다라고 해서 안철수 당시 대표와 그리고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인사들이 합쳐져 가지고는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을 베이스로 해서 비례에서 굉장한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당 전략이 무엇이었냐면 지역은 민주당을 찍어줘라. 하지만 이런 민주당 회초리를 좀 들기 위해서는 비례는 국민의당을 찍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례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26% 가까이 득표했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재현될까 봐 굉장히 좀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그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그 김은지 기자가 말씀은 갤럽 조사였죠. 네네.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이 된 조사였다. 요점까지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이 하루라도 빨리 공천 논란, 공천 그 분란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캠페인에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 결국 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대위 체제로 빨리 이제 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선대위원장의 얼굴을 누구로 갈 것이냐를 두고는 사실 이제 다수설과 소수설이 여전히 지금 좀 이야기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수는 뭐고 소수는 뭡니까?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야기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직접 이제 공식 제안을 한 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야기고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식으로 제안하지 않고 이제 일정 부분 언론 플레이처럼 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게 있긴 있던데요.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뒤로 물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소수설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 이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좀 의문인데 예를 들어서 70년대생인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들을 조금 더 전면에 내세우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석 선대위원장 카드도 한번 고려해보라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선대위 체제로 얼마나 자연스럽게 잘 넘어가고 지금의 파동을 잘 정비하느냐가 새로운 미래나 조국 신당의 지지율과 이 추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이제 선거 때 등판설 선대위원장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미 공천 파동 겪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두 총리는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에선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안이 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천 파동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등판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 두 전 총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선대위 카드를 쓰는 게 뭔가 통합의 면모도 내세우면서 당을 일신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이사장 같은 이제 그런 아이디어 차원 이야기를 또 나와가지고 보도를 타고 하는 상황이 된 거겠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그 유시민이라는 세 글자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이 방증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뭐 어때서요?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이전부터 선을 그어왔잖아요. 본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그런 면에서? 그런 사람을 소환해야 될 정도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쓸 수 있는 현역들 중에서 이 인재가 풀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수설은 이재명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그 작심을 했고 정면 돌파 모두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된다면 선대위까지 그냥 그렇게 간다고 보는 게 어찌 보면 상식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식적으로는 물론 정치는 생물이긴 합니다만. 네. 예, 다만 이제 이 보도가 잠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일요일에 이제 최고위가 긴급하게 열리면서 여론조사가 생각보다 추이가 좋지 않다라는 보고가 올라갔고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조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것도 네.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뭔가 상황 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뭐 기대 플러스 전망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은 겁니까? 최립 기자님? 아, 나쁠 게 없죠. 지금 아주 다들 좋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워낙 많이 살아남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고 원내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은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분신소동까지 있는 상황이었지만 뭐 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컷오프가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역 비례대표 출신들 중에서는 물론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서 나름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당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그래도 내가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낙천했지만 당에 좀 열심히 헌신을 하게 된다면 총선 이후에 또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발들도 지금 뭐 약간 산발적으로 약간 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 다음 국회의장을 간만에 국민의힘에서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5선 라인들 이 다음에 이제 이번에 무사 6선이 되게 되면은 국회의장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라인업이 지금 뭐 주호영 의원, 조경태 의원, 정진석, 정우택, 그리고 이상민 의원, 서병수 의원까지 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서 국회의장을 하게 될지를 벌써부터 구상하고 있을 정도로 당에서는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그 공천됐고 몇 명 했다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경우하고 비교를 하면 왜 갑자기 그 언론과 세간의 관심이 임종석이라는 인물에 집중이 됐을까를 복기를 해보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언급한 바로 그 순간부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발언 하나가 결국은 임종석이라는 인물을 거의 상징적 인물로 키워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가 예를 들어서 화합 공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는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사실은 공관위원장이 직접.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어떤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어가 됐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비윤의 상징인 이준석 대표는 일찌감치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확실히 또 정영환 공관위원장과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캐릭터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 뒤에는 항상 장동혁 사무총장이 자리를 하면서 그게 항상 브리핑 할 때마다 가르마도 잘 타주거든요. 정영환 위원장 발언할 때 중간에 본인이 첨언도 하고 수정도 하고 끼어들기도 하면서 핸들링을 확실히 당에서 잡고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느낌이 드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혁백 위원장의 발언이라든가 공천 과정에서 또 경선 뭐 성적표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지금 여러 논란들이 계속 임혁백 위원장 발로 나오다 보니까 좀 악재로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공천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것이. 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었고, 그러니까 정권 심판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 심판이 아니라 마치 문재인 정부 심판처럼 돼버린 그 지점에 대한 실기, 그 공천 기술, 공천 관리 기술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이 소리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연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서 태용호 의원에 관련돼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우택 의원과 관련해서도 계속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고 문제는 이제 있다. 그게 변방의 소리로 그냥 그 취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연아라고는 인물이 갖는 상징성도 없고 그 김연아라는 인물을 공천 배제한 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다른 여지도 별로 만들어주질 않으니까 관리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아주 그 당 안에서 뭐 엄청 반기는 분위기인가요? 국민의힘에서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기죠. 어쨌든 이상민 의원이 이어가지고 두 번째로 나름 선수가 있는 민주당 의원이 바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뭔가 시그널로 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진행자께서도 예전에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단순히 한 석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두 석이 넘어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지역구 관리를 그렇게 잘한 의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던데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김영주 의원한테 안 주면은 영등포 선거 쉽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좀 어떻게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영등포 일정을 잡은 것도 오늘 영등포 갑니까? 네, 오늘 영등포를 돌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김영주 의원의 탈당과 국민의 입당 여파를 최대한 빨리 막기 위해서 지금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김영주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보통 국회의원들이 다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책을 내잖아요. 네. 그때 냈던 책 제목이 뭐냐면 나의 생활 정치 중간 결산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의장을 할 정도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치는 아직 중간 결산밖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처지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당을 옮겨가가지고까지 이제 당선을 염두에 둔 이제 탈당과 그리고 입당을 결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적어도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을 갈 수가 있냐. 문재인 그러니까요. 정부 노동 정책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하여간 그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두 분 이상민, 김영주 두 의원이 국회의장을 두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둘 다 당선이 된다면은 그렇게 경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 물론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이제 다수당이 어느 당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들 두 사람의 마음속으로는 근데 또 그런 당내 면까지는. 경쟁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만에 하나 국민의힘이 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이제 당내 민심을 다수 사기는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닌데 뭐 물론 뭐 정치라는 게 말씀처럼 생물이기 때문에요.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보수 정당으로 이제 당적으로 옮기신 분들이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외연을 확장하고 안에서 뭔가 자기가 다른 이야기들 할 수 있고 그래서 당의 분위기도 일신하겠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말은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그런 면을 보여주는 분은 지금까지 성공 사례를 제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동화되거나 존재가 없이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그러니까 토론을 지금 강하게 지금 푸시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공세의 어떤 이미지를 이재명 대표와 붙는 게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좋기 때문이죠. 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항상 한동훈 위원장한테 붙자라고 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항상 이재명 대표한테 붙자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붙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예,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프레임을 보면 예. 각자 만들고 싶은 이 전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건 너무나 명확해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꼬리 잡기를 통한 자기 책임 늘리기 전략이라는 거 모두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다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바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요청한 사람도 알고 있어요. 상대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화성에 나와서 나랑 붙자라고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을 쉽게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안 받으면 안 받는 데서 도망간다, 무서워한다라고 계속 공격할 수 있고 실제로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도 나쁠 게 없다라는 계산에 깔린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먼저 만나겠다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만나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던지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끊고 싶은지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김건희 여사 본인이 토론하겠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야 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